그 조선시대가 문화강국이라면 우리 여기서 노비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독자 뭐 책도 많이 읽고 과거시험도 하고 성지학 성리학을 달달달 해가지고 문화강국이라고 이렇게 막 자랑을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 조선시대는 위대한 시대였다 하는데 그럼 뭐 이제 그 의미가 뭐고 구체적으로 무슨 계급 양반 계급들이 저들끼리 자유행했던 것인지 이 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여기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처음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네. 응? 직무유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직무유기. 우리 정말 이런 분야에 공부도 안 한 것도 문제고 또 연구 분야가 이게 이용 교수님 같은 분이 거의 손꼽거든요. 제가 그 세종은 성군인가 대표적으로 그 책을 보게 되면 거의 이분 혼자서 연구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이러한 연구 분야를 오래전 공부하셨는데 문화강국인데 네. 그리고 왜 망했느냐 근데 설명하면은 군사력이 군대가 약해서 그랬다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복합적인 건데 복합적인 조선은 문화강국인데 망했다. 왜냐면 나쁘다. 군사력이 없었다. 군사력이 약했다. 군대가 없었다. 그것이 다냐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네. 예.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왔잖아요. 특히 도공들이 그 도공의 후손이 박록평이라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시대에 외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외가도 한국 갈 때 그 사람이 서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 그 노예제에 근간한 예. 완전히 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반성.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선은 왜 패망했는가? 그 중요한 하나의 원인을 얘기하자면 고종 황제에게 있습니다. 고종 황제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국제의 그 정세 속에서 쉽게 말하는 코리아가 패싱당하는 외교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영일동맹 그리고 영일동맹도 1차, 2차 영일동맹 있죠. 영국과 일본 간에.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미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밀약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찾아오죠? 을사늑약과 한일 병탄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바로 패망의 바로 사건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 이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 피신해 있었던 사건. 이게 왜 한국이 조선에 패망하게 된 아주 결정타가 되었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전 세계 당시에 지금은 뭐 미국과 뭐 거기에 패권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라면 시계바늘을 12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전 세계 패권 국가는 어디죠? 영국이었죠. 거기에 도전하는 나라는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서구 열강들의 외교 전략의 핵심은 남진하는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고 막아설 것인가. 그래서 영국이 특히나 영국이 선택한 나라가 이제 일본, 또 한국도 그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상으로 침투하는 러시아는 일본이 막고, 육로로 침투하는 남하하는 러시아는 이제 조선이 막는 그런 이제 전략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봉쇄망의 구멍을 뚫어버린 사람이 바로 고종 황제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 그래서 지금 제2의 고종 황제가 누구냐? 고종을 닮아도 너무너무 똑같이 닮았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이죠. 너무 닮았어요. 국제 정세를 전혀 몰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역주행하는 거 역주행. 세상에 세계 흐름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또 의도적으로 또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 갔을 때 뭐 그 전에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 행적들을 보세요. 말하는 거나 그 하는 모습들 보면은
이거는 뭐 작심하고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생각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 결정적인 아간 파천과 같은 사건들이 지금 뻥뻥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패싱 당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군사 힘을 주겠어, 우리나라한테. 적성 국가로 이미 뭐 우리는 낙인 찍힌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한미군 떠나가고 한미동맹 다 깨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중국의 일로 정책이 뭐예요? 하여튼 이 봉쇄망에 한국이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2의 아간 파천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저 북한 땅에 자유통일, 복음통일 우리가 완성하는 거는 물 건너가고 대한민국마저 이러다가 공산화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그 방향을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각성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주청 교수님의 이러한 역사교실 또 토요일은 또 역사 해설사 과정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또 우리 개미 애국방송에서 이렇게 또 취재도 나왔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구독자가 10만 명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태극기 집회 나가거든요. 태극기 집회만 나가면 안 돼요. 여기 나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저는 꿈을 꾸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 앉을 자리도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가 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 배호성 회장님이 나중에 밥 사줄 돈이 없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우리가 야 어떡하지 좀 애국방송 장소도 좀 확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너무 좋지만 한 50%는 교실 안에서 또 50%는 밖으로 돌아다녀야 된다 생각을 해요. 탐방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요 엊그제 전라북도 임실도 가고 내일은 몇몇 사람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그동안 가려져 있는데 잘 안 가던 지역들을 찾아서 또 따로 갑니다. 전 토요일은 못 가요 시간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백마고지 우리 전투 또 탐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역사에 잃어버렸던 퍼즐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맞추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또 교육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 이제 우리 지나가면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청룡호예요. 청룡호 이 배가 이 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자유를 가져온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언더드와 아펜젤러. 아펜젤러의 사모님까지 합치면 세 분이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상륙했었던 장소가 어딜까요? 인천의 지금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에 거기. 한국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거기에서 10m 떨어진 곳에 기념탑교회라고 있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기념탑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상해요. 건물은 겉에서 볼 때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한쪽 면이 다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당시에 이 두 분이 상륙했을 때 바로 그 상륙 지점 바로 앞에 바위덩어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손 안 대고 그대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기념탑교회.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시면은 거기 건물 외벽에도 이렇게 여러 당시의 사진들
역사관처럼 잘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왔을 때는 이게 안 되니까 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죠.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자유의 복음이죠. 이게 안 되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여러 종류의 자유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이 땅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병원도 선교사님들이 다 줬어요. 문맹으로부터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서 또 학교도 선교사님들이 다 준 거예요. 특히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주목했던 자유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중부 정동에다가 배제학당이라는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1886년이에요. 이 학당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한 분이 누굴까요? 10여 년이 지난 1895년 4월 2일에 바로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배제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성경 말씀하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정신, 이런 역사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나도 어른 되면,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이승만 대통령 될래요. 이승만 박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되래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펜젤러 선교사의 배제학당 설립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영어 잘하는 통역관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교육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교육 목표도 교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배제학당의 바로 교육 목적이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서서히 정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하나씩 연결고리들을 말씀드릴게요. 1896년 배제학당 설립 이후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자유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찾아오는데 그게 협성회가 창립돼요. 협성회. 1895년에 서재별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 시간 강사로 매주 한 번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십니다. 장차 배제학당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꿈을 품고 회의 진행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최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동의, 제청 등의 회의법을 기초부터 다 가르치는 거예요. 1896년 11월 30일 13명으로 협성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때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승만 훗날 건국 대통령이시죠. 1년이 지났을 때 1897년 11월 30일 되었을 때 몇 명이 돼요? 회원이 200여 명이 되었습니다. 200여 명. 참고로 협성회가 진행됐던 장소는 지금의 정동 제1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감리교회 한켠에서 협성회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역사적인 장소예요. 민주화 운동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공부해야 돼요. 민주화 운동의 효시가 어디예요? 배제학당.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4.19 혁명이 아닙니다. 5.18 광주 민주화라고요? 그건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응? 진짜 민주화 운동의 효시는 이때 일어난 거예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회의 진행이 활발하게 막 이렇게 200명으로 급증하고 막 이 안에서 학생들이 아주 뭐 굉장한 그런 모임들이 막 진행이 되니까 독립협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독립협회가 이 회의 진행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안에서도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 똑같은 형태의 동의 제청의
회의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훗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회고록에 이렇게 쓰죠.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한 목적은 영어 공부해서 스펙 하나 쌓으려고 들어간 거다. 근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었다.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 무슨 뜻일까? 독립정신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치 시스템은 세 가지다. 전제군주 독재죠. 그다음 입헌군주, 민주공화제. 입헌군주제는 절충이죠. 두 개를. 황제와 군주가 자기 혼자 독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헌법을 만들어서 견제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든 것이 입헌군주제. 당시에 영국과 일본이 그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승만은 배제학당 시절 절대군주 횡포로부터 나라가 사는 길은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군주제를 뭐로 바꾸는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의 마음속에는 미국과 같은 완전한 민주공화제,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서 지도자를 뽑는 바로 민주공화제를 꿈을 꾼 거지만 이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주공화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안 되더라도 입헌군주 정도는 도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조정을 개혁하라, 조정을 개혁하라.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글로만 쓴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최초의 민주화 투사가 이승만입니다. 그렇게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훗날 1954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화 여대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세요. 설교 중에. 장례식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정신은 선교사 측으로부터 먼저 그 역사와 의도를 알게 된 것이요. 거기에서 흡수한 민주주의 요소가 우리의 골수에 배겨서 구한국 시대나 외정 시대의 뼛속에 잠정적으로 자란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양방으로 빚을 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화 운동 한답시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뿌리를 자기들이 자르겠다라는 건데 말이 안 돼요.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그거는. 1898년 3월 12일부터 아주 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위대한 사건이 또한 시작됩니다. 만민공동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만민공동회 장소입니다. 여기 우리 이 탐방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가 바로 만민공동회 바로 장소였습니다. 저희 보신각 장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대. 10,000명.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당시에 이 사진 지금 몇 안 되는 사진인데 이분이 누굴까요? 이상재 선생님. 이분은 누굴까요? 이승만입니다. 청년 이승만. 양복을 빼입고 이렇게. 당시에 4대 아주 유명한 연사가 누구예요? 이상재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윤치호 선생님, 제일 젊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가장 인기 바로 연사였어요. 요즘에도 태극기 집회 때 보면은 정말 연설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의 후예입니다. 국민들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때부터 한 거죠. 1898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11월 1일에 독립협회에서 아까 협성인에서 하는 그 회의 진행법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11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 우리 노비 해방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야, 노비 제도의 이 폐해와 비인간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거 안 된다. 서재필 선생님이 미국에 갔더니 아프리카 흑인도 애들 참상 비참하더라. 설명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하다가 자, 투표에 이제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주제에 대한 찬성이 의결됩니다. 야, 노비 해방해야 된다. 혁명입니다. 혁명. 이거 진짜. 주제에 찬성한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노비를 모두 해방시키도록 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토론회를 마쳤어요. 이 끝이 아닙니다. 독립협회 결의에 따라 한송부의 양반가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려요. 노비들을 석방시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참관자에 의하면 토론이 매우 진지하였으며 토론의 결과
100명 이상의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해방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898년 11월 1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뿌리가 뭐예요? 협성회. 협성회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배제학당. 배제학당 누가 시작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사님들로부터 바로 자유가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너무 과격하게 자유를 부르짖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최초에 수감되었던 감옥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한성 감옥. 한성 감옥이 아닙니다. 서소문 감옥입니다. 서소문 감옥에서 한 달도 아니에요. 잠깐의 기간 동안 거기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금방 추록이 되는 건데 사고를 치죠. 육혈포라고 권총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육혈포를 소지하고 있다가 최정식과 함께 탈옥합니다. 최정식은 탈옥을 제지하는 간수를 쏩니다.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죠. 최정식은. 서상대 이 사람은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승만 나중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소문 감옥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 나오면 되는데 더 그 당시에 서소문 감옥은 그 등급이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좋은 온돌방 감옥에 있었어요. 온돌방 감옥이죠. 찜질방 있잖아 그런 데. 감옥도 아니죠 완전히. 그런 데서 잘 먹고 그냥 좀 쉬다가 나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탈옥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괘씸죄가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5년 7개월까지 수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이감을 하는데 그 이감한 감옥이 무슨 감옥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한성 감옥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영풍문고입니다. 영풍문고 자리가 바로 한성 감옥. 네. 그 앞에 요즘에 그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한성 감옥서 터라고. 자, 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합성한 사진입니다. 오해 마세요. 네. 이 감옥에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배제학당 2년 동안 체포 시간에는 그냥 삐딱한 자세로 아펜젤러의 그 설교를 항상 비판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맨날 그냥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눈만 뜨면 막 불러다가 옷 다 벗기고 고문을 하는데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럴 정도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나 죽는구나. 그러다가 무슨 생각했어요? 야 죽으면 사후에 세계가 있다던데 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비판하면서 들었던 아펜젤러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야,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데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래가지고 순간 여기 10kg짜리 족쇄에 머리를 숙인 채 인생 처음으로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만 구원해달라고 끝나는데 보통 이 나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해서 누가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차입을 해주죠. 그래서 그 성경을 여기에서 이제 읽으면서 정말 감옥 안에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899년 2월 또는 3월로 추정합니다. 이 회심을 했던 기독교인이 된 바로 시점이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근데 추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5년 7개월 동안의 감옥은 2년 동안의 배제학당에서 공부했던 기관과 함께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낳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인큐베이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가져오는 중요한 태동 바로 과정이 이때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한성 감옥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제대로 된 영화를 누가 만든다면 한성 감옥의 이 내용을 잘 누군가 묘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가져오고 이 안에서 엄청난 그러한 집필 활동을 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 1899년, 1900년 2년 동안 이승만 개인의 회심과 신앙의 성장 기간, 1901년, 1902년 2년 동안은 전도와 양육의 기간이에요. 여기 양반들 자제들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엘리트들이 40명이 들어옵니다. 그 경랑치는 구간말에 정치범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40명이 다 몽땅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승만을 통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벙커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옥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이 그래요. 생지옥이 아니라 하우스 오브 블레싱. 여기는 복당이다. 그래서 예배를 복당 예배. 야, 복당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완전히 글로벌 학교가 탄생했어요. 세계사도 공부하고 영어, 일어도 공부하고 한문도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아이들, 애기 보이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으로 들어와 있는 애예요. 아이들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어른들 대상으로 어른들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이 정말 천국이 되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1903년, 1904년 추록할 때까지 이분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의 가장 다 헬조선이겠지만 이 생지옥 같은 진짜 무시무시한 이 생지옥 한성 감옥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한반도라고 하는 이 헬조선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또 이분들을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3년, 1904년 그 어간은 수많은 집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집필 활동이 바로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바로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많은 저작물이 있어요. 지금 이승만 그 연구원이라고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강철로 된 그 보관 그 창고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고 가신 모든 유작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원본 자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건 이상 됩니다. 예, 그 연구 작업을 하자 그래서 재작년에 그 이승만 전집 발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1년에 3권씩 10년에 30권을 발간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3권의 책이 출간됩니다. 이거 박수 쳐야 되거든요. 그 책에 다 이런 원본 자료들 있죠. 이제서야 시작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안 되는 뭐 김명석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4월에 발간 아마 기념회가 있을 예정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미 내다보고 이렇게 청사진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선진한국. 우리도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자.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선교한국이 돼야 된다. 선진한국과 선교한국. 이 글로벌 선진한국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네? 이러한 꿈을 꾸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기 이승만 대통령 그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동안 편견이었구나, 오해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땅히 만국의 왕이시고 만국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삼아 피와 정력의 모든 성전을 다 버리고 함께 돌아와 만세의 빛난 용성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강병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렇게 당시에 한민족 100% 모두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강병은 뭐냐면 하나의 십자가의 군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인데 최악의 인권 그죠? 탄압 국가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한성 감옥에서 이런 변화를 통해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위대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독립정신 이거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수많은 저작물들을 남기고 특사로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조정에서 결국 이승만을 석방을 시키게 되죠. 당시의 그 장면이에요. 뭐 감회가 뭐 굉장히 특별했겠죠. 뭐 그냥 나가지는 못하고 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지냈을까? 많은 추억과 감회가 가득 차 갑자기 그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한성 감옥에서 있었던 이 기간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다. 비참한 시간이었다. 불행한 시간이었다. 그게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서 아까 같이 그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쵸?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역사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마지막에 우리 질의응답을 받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지금 9시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9시 반까지입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까지 해? 그래요? 예. 자, 한번 조금 더 합시다. 이렇게. 자, 최초의 민간 외교관이 누굴까요? 최초의 민간 외교관. 네,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민간 외교관 복장을 입고 미국으로 갑니다. 누구 만나러? 당시 대통령 테오도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1905년 8월 4일에 드디어 대통령을 만나요. 당시 조선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승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집 앞에까지 가서 야, 좀 특사로 좀 가면 어떻겠냐. 근데 고종을 너무 싫어했어. 고종에 대한 이 큰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 근데 민영익 같은 애국자가 하도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은 조종의 밀사로 미국에 가게 되죠. 어떤 분들은 고종의 밀사라고 그러는데 고종의 밀사가 아니라 조종의 밀사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의 1년 뒤에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대통령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테디입니다. 테디. 여기서 나온 말이 테디베어예요. 이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서 곰 사냥하는 게 취미예요. 주말마다. 근데 어느 날 곰 사냥하는데 곰이 안 잡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좌관이 너무 안쓰러웠던지 야야야 조그만 곰 하나라도 가지고 와. 곰을 가져와서 쉽게 누구라도 애라도 잡을 수 있도록 또 풀어놨어. 근데 대통령이 그거를 안 잡고 그냥 살려줘 버렸어요. 그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뉴스거리가 되게 없죠? 야, 대통령이 곰을 안 잡고 살려줬다고. 그랬더니 그 기사를 보고 어떤 또 봉제공장 또 사장님이 한 분이 피를 받아가지고 떠오른다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브레인드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테디베어가 되는 거예요. 테디베어라는 이름으로 곰인형을 만들어서 출시하면 대박 터지겠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대통령 각하 2차 저차 테디베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허락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테디베어를 만든 것이 1905년이 되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 테디베어의 테디가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는데 아주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8월 4일 만나기 일주일 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돼 버렸어요. 도쿄로 보낸 윌리엄 테프트 국방장관과 일본 수상 가스라 두 사람 간에 밀약이 체결된 거예요. 미국이 필리핀을 우리가 점령할 때 당신들은 조선 점령해, 무기 내주기. 그러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중에 한 19년 뒤에 폭로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앞에서는 도와줄게. 정식 절차를 밟아. 서류 제출해. 우리 당신들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외교적인 술사에 불과했죠. 외교의 이 냉혹한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이러한 아픈 과정을 통해 위대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의 바로 신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얻게 되는 바로 시작이 바로 이때 이제 있었던 거죠. 이미 테오도르 루즈벨트는요, 일본 편입니다. 5년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일본은 러시아를 저지하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 일본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여기 어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 또 가스라 테프트 밀리암에 의해서 결국 영국도 미국도 우리를 다 제껴버렸어요. 일본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온 불행한 역사의 사건이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 반에 강제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제의 통감부를 남산에다 설치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체결을 하게 되죠. 사실상 우리의 입도 손발 다 묶어버린 일제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나 문헌들을 보면 일제시대를 36년이 아니라 40년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때로부터 기점을 삼기 때문에 45년 8월 15일까지 40년이잖아요. 사실상 나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리라 초등학교 있잖아요. 이승만 학당 있는 바로 거기 앞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5년 동안 작업을 끝내고 완벽한 이제 한일 병탄을 이제 이루게 되죠. 나라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자유를 꿈꿨지만 자유가 태동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까지 잘 오는 것 같더니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그나마 있었던 최소한의 자유마저 다 박탈되는 참 불행한 일제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었는가? 야, 이 엄청난 얘기들을 어떻게 10분, 15분 안에 한번 지나갈까? 빨리 지나가. 일제는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 단순한 식민지 지배를 했었던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나라랑은 달라요. 우리 단순히 지하자원 빼앗고 땅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혼을 빼앗아 가죠. 신앙의 자유마저 다 빼앗아 가요. 이름을 빼앗아 갑니다. 몸을 빼앗아 갑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날강도가 없었어요. 이들이 가장 주목했던 게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알았던 거죠.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내선일체 한일 합방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천황을 신처럼 떠받드는 천황의 그러한 신하들이고 백성들인데 여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 뭐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 거죠. 신민회가 1907년에 창립이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존재를 몰랐어요. 몇 년이 되도록. 1년, 2년이 되도록. 그러다가 실체를 알게 되었죠. 얘네들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작해낸 사건이 배고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고인 사건의 그 배후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5년 공부하고 박사학위 땄죠. 언더우드한테 편지 보냅니다. 귀국하기 전에. 이제 곧 설립하게 되는 현재 연세대학교죠. 가서 교수직을 하나 얻어서 학생들한테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일제가 해방하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흥사 목사가 되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 속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분의 생각은 이랬어요. 이게 이분의 그 당시에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공부를 한 목적이 다 그렇게 부흥사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1911년 위대한 해입니다. 전국 37일 돌아다니면서 13개의 선교 본부를 방문하는데 이 33번의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7,533명이 참여합니다.
이 당시에는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1%도 안 됐던 거를 감안하면 지금은 뭐 25%, 30% 잡는다면 적어도 10배 잡는다고 해도 여러분 뭐 7만 명, 거의 10만 명 가까운 숫자가 YMCA 지부가 설립되었다. 일제가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거 심각한 상황이죠. 당시에 YMCA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운동 단체입니다. 제가 지금 에스더 기도운동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더 기도운동이 이 당시에는 YMCA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본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33번째 집회 중에 마지막 집회가 이거예요. 개성에서 있었던 학생들 93명이 그냥 일반 학생이 아니라 전국 학생 대표야. 여러분들 기독교 집회를 가장하여서 이거 반일 운동하고 있구나.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손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1911년 그해 11월 11일을 시작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700여 명,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700여 명을 검거해서 무자비한 고문을 가합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한 3분이 돌아가세요. 4분이 정신이 돌아버려요. 제 책에도 썼지만은 팔을 잘라요. 고문이 팔을 자르는 고문 봤어요. 이건 죽이는 거죠. 누나를 뽑아요. 누나를 뽑는 그러한 일을 고문실에서 자행합니다. 이 전덕희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다가 출소하시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상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훌륭한 애국자예요. 그래서 105명에게 유죄를 판결을 내려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해요. 이 사건을 일컬어 대고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검거 1순위였던 바로 윤치호 선생은 이미 뭐 붙잡혀 들어갔고 이승만 박사가 또 붙잡히려는 상황에서 두 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선교사 두 분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체포를 면하고 미국으로 드디어 33년 만에 길고 긴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고국에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님께서 해외에서 고국을 그리워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에 멀리 멀리 갔더니 혹시 아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을요 늘 부르신 거예요. 고국을 그리워할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특히 이제 하와이를 거점을 두고 애국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바로 3.1운동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3.1운동의 도화선은 이승만 박사였어요. 제 책에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우리가 묻혀졌던 중요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거족적인 만세운동이었죠. 거의 뭐 전국 각지에서 6개월에 걸쳐서 전체 우리 한국인들 10분의 1, 200만이 참여했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일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3개월 동안 7,509명이 사망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절반이에요. 거래 가는 사람들 체포하고 연행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질문, 다른 질문 안 하고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교회 나가냐고 그러면 무조건 체포했다고 해요. 곳에 따라 수십 명의 한국인들을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진이죠. 4월 12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파의 실이었던 겁니다. 이게 학생이 고등학생쯤 된 학생이 만세를 외치는데 오른팔을 잘라요. 왼팔도 자릅니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전국에 걸쳐서 보복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못해. 못합니다, 진짜. 평화적인 만세 시운동 좋다 이거야. 돌아온 게 7,509명이 3개월 사이에 죽었어요. 우리 태극기 집회할 때도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도 2년 전에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 갔을 때 현장을 다 봤어요. 너무 참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응? 4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상당하시고 또 그 옆에 있었거든요. 떨어질 때 막 피 흘리고 막 세상에 뭐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죠. 7,509명이 7,509명이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또 백성들이 바로 회의감이 이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복학살이 전국적으로 자행되는데 우리도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무장 바로 투쟁에 의한 독립운동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두만강 건너서 간도로 거점을 옮기는 거죠. 이게 서간도, 이게 북간도죠. 동간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 연해주도 들어갑니다. 이 뭐 하버로브스크나 이런데,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우리 임시정부 그러면 죄다 다 상해 임시정부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임시정부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7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죠? 임시정부가 뒤에서 다 총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임시정부가요 상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 펼쳐보니까 7개입니다. 7개. 파란색은 수립 날짜가 확실하게 알려진 임시정부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상해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스리스크, 연해주 우스리스크. 저도 가봤어요. 지금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대한국민의회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상해, 한성정부, 서울이죠. 여기 종각에서 세워집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우스리스크, 원래 위인데 밑으로 당긴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국민의회가 여기서 수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 상해. 세 번째 어디? 한성. 등등등등 해서 7개.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야, 이거 통합해야 된다. 흡수 통합을 하는데 어디로 흡수 통합을 하냐? 한성정부로 흡수 통합을 하자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다른 데랑 달라요. 일부 2부 순서로 진행. 일부는 국민대회. 당시 13도에 있었던 한민족 모든 우리 한국인들이 다 여기에 참석했고 13도 대표 28명이 또 여기에 또 참석을 했어요. 당시에 우리 한민족의 민의가 다 모아진 유일한 수립식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일부 순서로는 국민대회를 엽니다. 국민대회. 여기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한성정부를 수립을 선언하죠. 13도 대표 28명이.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 처음에 초창기 때 1919년 4월 11일 여러분 4월 11일이 제 생일입니다. 저는 4월 11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4월 11일을 건국의 기점으로 삼지 않거든요. 100주년 자꾸 얘기하는데 4월 11일을 난 별로 안 좋아해. 넌 내 생일만 좋아하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문재인이라는 사람들 없고 좌파들 보면 왜 자꾸 허튼 소리를 하는가? 공부를 안 하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창호 선생님도 뭐라고 했냐? 야, 이렇게 난입하면 되냐? 하나로 흡수 통합해야지. 어디로 할 거냐? 상해 임시정부를 희생하고 한성정부로 흡수 통합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희생, 흡수 통합. 응?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통합을 했는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문제는 일제시대 때 어떻게 서울에서 독립운동합니까? 그래서 장수만 옮기자. 어디로? 제일 적합한 곳이 어디예요? 당시에 국제 항구도시였고 거리도 가깝고 상해로 옮긴 것뿐입니다. 이게 날짜가 1919년 9월 11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1919년 9월 11일까지 상해 임시정부 자꾸 얘기하니까 존속기간은 5개월 뿐이에요. 5개월. 그 다음에 여기 9월 11일부터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것뿐입니다. 상해에 자꾸 무게중심을 두면 안 돼요. 한성정부에 한성정부. 장소만 옮겨서 이름을 이렇게 간판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를 열면서 우남 이승만 당시 박사님께서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했던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가 아니라 한성이라는 말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상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꾸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문재인 씨가 이거 하나 들어야 되죠. 문재인 씨가 이거 맞습니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제발 우리 문재인 씨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생애를 모를 수 있습니까? 아니 대한국민들 자기 애완견도 생일 다 챙겨주고 생일마다 파티도 해주고 말이야. 다 챙길 거 챙겨줘야 돼. 문재인 개 이름이 어떻게 사위 회사 이름이에요. 당신의 나라의 생일도 모를 수 있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응? 자격이 있습니까? 아유 이거 오늘한테 중간에 끝내는 걸로. 제가 9월 9시 6분이니까 15분까지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여러분 강원도에서 유명한 무장투쟁 봉오동과 또 뭐가 있죠? 청산리 전투죠? 아 제가 이때 사진 제가 가서 직접 찍었습니다. 전투할 때.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단방하다 보면요 이런 좋은 또 각도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게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6일 동안 10번의 교전이 있었어요. 몇 명 때려잡았어요? 일본군? 1200명 사살, 2100명 부상. 멘붕이지 뭐 일본군인들은. 정규군이 이렇게 박살을 냈으니 얼마나 부국을 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혁혁한 무슨 항일투쟁에 자꾸 전투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세울 만한 승전보는 없어요. 이게 거의 끝이에요. 그 뒷얘기가 참 불행한 비극의 역사죠. 간도 참변이 찾아와요. 보고 박살 안 하겠어요? 간도에 있는 한인들 이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작대도 올려놓고 참수하는 장면. 예? 이렇게 해서 참수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한 3, 4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희생된지는 몰라요. 근데 추정컨대 한 2만에서 3만 정도 학살되지 않았을까. 마을마다 급습을 해서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천안의 독립운동 기념관 가면 간도 참변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거기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역전의 용사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싸웠던 이분들 일당백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동포들 다 죽는다. 이보 후퇴 일보 전책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의를 모았느냐면 여기에서 강도에서 일단 우리 좀 여기를 떠나 있자. 우리 동포들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국경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 국경 직전에 바로 밀산이라는 곳에서 여기저기 활동을 했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로 통합된 단체를 만드는데 이름하여 대한독립군단이 되는 거예요. 3,500명이었습니다. 이 3,500명은 우리의 자력으로 일본과 싸워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히든카드예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의 불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살나버렸어요. 어디서? 자유시 참변에서. 누구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1921년 6월 28일입니다. 여기 가서 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는가? 이 과정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레닌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다 누구야? 한영건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레닌하고 군사협정을 체결했어요. 야 너희들 어려울 때 와 도와줄게. 그래서 그 협정에 근거해서 이 위기에 야 이 군사협정이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오케이 와. 그냥 와. 빈몸으로 와. 무기 다 교체해 줄 테니까. 그거 믿고 그냥 간 건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제야강입니다. 제야강. 예. 스바보드니 자유시라고 그래요. 예, 번역하면 자유시에 있는 강인데 이 제야강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집결합니다. 근데 한쪽에 소련군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놀랍게도 한인들 300여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피는 우리와 똑같은 동포들인데 골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조국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조국은 소련이에요. 소련. 당시에 러시아 내전이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5년 동안 계속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공산혁명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딸리니까 야 니들 와서 힘 좀 보태. 300여 명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독립운동 나중에 미루고 우리 러시아 내전이 먼저 급하니까 함께 와서 힘을 보태.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도와줄게.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우리 해방을 위해서 가서 싸워야 돼. 왜 우리가 러시아 내전에 우리가 가서 너희들 힘을 보태야 되냐. 안 돼. 그러니까 뭐래요. 여기는 우리 땅이야. 고집 피우지 말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냥 말 잘 들어. 와. 안 된다고. 서로 신랑이가 벌어진 그때 어떻게 돼? 발포 명령이 떨어지죠. 안 되겠다. 다 죽여라. 그래서 발포에 의해서 3,500명 중에서 900명이 한 자리에서 즉사하고 1,800여 명이 실종 또는 체포에 의해서 사실은 괴멸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우리 본 대로 이렇게 거의 여기서 다 작살나. 완전히 다 괴멸되고요. 전멸되고 몇몇 무리들이 이쪽으로 와서 싸우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유주의 참변에 의해서 우리의 자력으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히든카드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무장 독립운동이 그러면 진행이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에 참으로 불편한 지시를 마주치는 거예요. 무력에 의한 독립투쟁의 역사는 1920년 간도로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되죠. 봉오동 청산리 그러다가 자유참변 뻥 터졌어. 다 작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몇몇 남은 사람들이 이제 전전긍긍을 이어가는데 1926년까지입니다. 딱 7년이에요. 1926년에 가서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역사는 다 사라집니다. 예,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방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는가? 이게 당연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의 독립운동 기념관 서대문의 역사박물관 가면요.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왜곡하고 있냐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잘 싸워가지고 해방해 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이미 여기서 다 작살났는데 1926년에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 이후에는요. 물론 지청천 장군 같은 분이 1932년 33년에 싸워서 뭐 중대급, 연대급을 괴멸시킨 게 있지만 그거는 중국군에 빌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지 우리 자력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926년까지 7년 역사로 끝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방이 왔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결론 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의 두 방향은 무장 투쟁.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 힘으로. 총칼을 들어야 된다. 대표 주자가 이동희,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둘 다 초대 총리였죠. 국무총리.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거의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유남 이승만 박사님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죠. 예, 다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 참 놀랬던 게 문헌을 보다가 누구보다도 무장 독립투쟁을 가장 지지했었고 그걸 주장했었던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1920년 1월에 이동희한테 나이가 많으니까 형 그러더라고. 나도 무장 투쟁론을 나도 지지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미국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일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결별하고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기를 들고 우리는 싸워야 될 때가 올 것이니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외교 노선에 의해서 미국을 빨리 바꿔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건만 알아듣지를 못했죠. 결국 이제 갈라서게 되죠. 이승만 박사의 외교 노선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방을 얻을 수 없으니 누구를 움직여요?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을 제압하겠다.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왜? 만주를 공격해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일본이 조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곧 있으면 중국과 맞짱을 뜨겠구나. 야, 이 섬나라 일본이 중국과 싸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인인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태평양 잡지에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미일 전쟁을 예언합니다. 태평양에 하와이가 있는데 섬이 8개가 있더라. 그 중에 진주만 있는데 아무 방비가 없더라. 미국의 해군 전력이 다 집중돼 있는데 일본 함대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예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는 형국이더라. 진주만이라고 이미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진주만 공격 8년 전에 예언을 한 거죠. 실명을 얘기했습니다. 일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일기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 미국 말고 일본에 맞설 나라 아무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움직입니까? 근데 중일전쟁이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때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보따리 싸들고 미국의 워싱턴 DC로 갑니다. 1년 동안 했던 건 이책 집필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이 이름이 뭐죠? 책 제목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요. 일본 내막기 또는 그 가면의 실제 또는 일본 겉과 속. 일본의 그 속내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이에요. 왜? 미국을 깨우기 위해서. 미국 제발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일본이 그냥 나라가 아니다. 종교국가다. 일본의 천황 숭배 사상 교리를 얘기하는데 1장에서 15장까지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꺼워요. 1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황은 유일신으로서. 두 번째. 그러면서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천황 세상을 만드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주의 박멸해야 된다.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서문에 늦추는 건 해결이 아니다. 산불이 오고 있다. 산불은 못 끈다. 오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된다. 미국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 선교, 교회, 사업, 투자, 대학 다 잃어버릴 것이다. 미국은 깨어나지 못하죠. 그러다 4개월 뒤에 이 예언이 적중하게 돼. 이게 바로 진주만이죠. 아리조나호가 침몰하는 장면이에요. 이 배 안에서 1,100여 명이 싸워보지 못하고 전사합니다. 미국 군인들. 전체 2,400여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이후에 둘도 없는 우방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드디어 서로 적대 관계가 되어서 태평양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루즈벨트가 정신 차리고 전쟁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의회가 미합 중국과 일본 제국 간의 전쟁을 선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장일치로 거의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중요한 사건이 그 과정에서 카이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정일화 박사님이 쓰신 이렇게 한 400여 페이지 되는 논문집 책이 있어요. 그 책도요. 시중에 지금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어렵게 하나 찾아냈는데 카이로 선언이라는 대한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1943년 11월 말에 5박 6일 동안 세계 강대국 지도자 3사람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군 순회회담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군 순회회담이에요. 이 목적은 뭘까요? 원래 목적은 유럽에서 이 독일 히틀러 제국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제압해서 전쟁을 끝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모인 건데 카이로 선언에서는 엉뚱한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되죠. 그게 바로 카이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식민지 통치받는 식민지 국가가 100여 개나 되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들어가요. 한국이. 코리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분이 이제 초안을 작성했어요. 거의 최종안이 됩니다. 해리 호킨스예요. 카이로 선언의 숨은 공로자. 8월 15일 날 어쨌든 이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분을 몰라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책에 나왔을 때 대통령과 영국인한테 보냅니다. 선물로. 해리 호킨스는 둘도 없는 절친이에요. 항상 24시간을 항상 같이 했다고 그래요. 국정을 의논할 때도 항상 늘 같이 얘기도 하고. 이 책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죠. 43년에 편지를 3번을 보냈다고 그래요. 대통령한테. 이름하여 편지 외교. 5월 15일자 편지가 결정타였다고 그래요. 세밀한 주의를 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아요. 이승만 박사님이.
그 편지와 함께 이 책 통해서 이 루즈벨트의 친일본 정책의 그 치우쳐 있었던 그의 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바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써놨지만 일제시대 때 지나면서 어떻게 해방이 왔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도에서 막 무장투쟁을 해서 해방이 서서히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의외의 사람들의 그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그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저는 자유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종로에 여기서 우리 모임하는 이 역사교실을 통해 자유통일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례 박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5분 안에 마치는 건 이승만 박사의 단파 방송이 이게 압권입니다. 7분짜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해내 해외 산재한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얼마 안에서 뭐가 쏟아져? 일본에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히로히토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저 북한 정권에 벼락불이 쏟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응? 김정은 저 독재 살인마 저 우상체제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아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건 다 무기를 들고 철로를 폭파하라. 무장투쟁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역시 이승만 박사님은 차원이 달라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근데 이 정세가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오니까 다 무장투쟁에 다 걸기하라. 막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벼락불이 진짜 이만한데 3번 떨어집니다. 첫 번째 벼락불이 이거예요. 도쿄 대공수 들어보셨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네이팜탄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 오듯이 떨어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떨어지면 4,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40m, 50m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수검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일본 사람들 15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수검대가 되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 수뇌부에서 항복을 처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항복을 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인데, 할복자사라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더 악랄해지죠. 특히 그들이 가장 일명 적폐 세력으로 생각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10,000명에서 20,000명을 8월 17일, 18일을 기해서 다 죽이려고 홀로코스트 거사를 계획하는 거야.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에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저들의 계획이 시행되기 이틀 3일 전, 10일 전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먼저 뻥 터뜨려요. 미국을 움직인 거예요. 세상에. 이게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나 이거 궁금해요. 이 사진 찍은 사람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무시무시한 사진입니다. 이 원자폭탄에 관련된 사진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 8월 15일 정오 12시를 기해서 일본 천황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디오 방송으로 긴 연설을 해요. 근데 항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안 썼을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비비 꽈서 우회해서 얘기하잖아. 항복한다면 항복!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자기들도 몰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래. 또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천황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고 아나운서가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요? 8월 15일? No. 8월 16일 사진입니다. 8월 15일은 종로가 사람들이 조용했대요. 증언을 들어보니까 또 8월 16일 날 이런 일이 찍혔네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김정은이가 드디어 콱 죽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저 독재 저 정권이 드디어 붕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도가 떴다. 여러분 어때요? 반응이? 와!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세 부르고 막 나가요? 누가 그럽니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맞아?
가짜 뉴스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팩트 체킹할 거 아니야, 그죠? 하루 걸리지 않게 이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때가 감을 잡고 현실이래. 통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인터넷 그래? 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바로 가. 자, 여러분들 역사의 새벽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용기 잃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